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3학년 학생들. 미안해요. 영상 많이 기다렸죠? 안 기다렸나? 네, 선생님 갑작스럽게 학교 출근하고 막 이러면서 좀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촬영을 제때 못했어요. 진짜 미안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일단 원래 예정상으로 마지막 강의네요. 자,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진행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앞으로 진도 관련해가지고. 그 진도 관련한 문제는 선생님 일단 강의 내용을 끝낸 다음에 영상 끝부분에 좀 어차피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안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그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르네상스랑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는구나. 중세라는 게 이제 정말 붕괴되어 가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근데 두 개의 사건이 더 남았어요. 그 사건이 이제 신학로 개척하고 절대왕정인데 일단 오늘은 원래 예정대로 신학로 개척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로 개척 이걸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는데, 이 사건은 이름에서 이제 의미가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신항로. 새롭게 바다로 가는 여러 이제 길을 개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은 이제 앞에 르네상스 종교개혁도 어떻게 보면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신중심의 세계, 성경 중심의 그 믿음이 굉장히 강렬할 때는 이제 막 그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지동설 대신에 천동설을 믿었던 것처럼 지구 모양 역시도 평지, 그러니까 네모나다, 평평하다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구가 우리는 지금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무슨 탁자 식탁 모양 마냥 이렇게 지구가 생긴 거야. 땅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 끝으로 지금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다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은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그거 바탕으로 이제 했던 영화가 캐리비안 해적이라고 조니 뎁이라는 아저씨가 막 해적 놀이하는 그런 영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데 시리즈.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실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니 뎁을 찾아 사후 세계로 갈 때 그 바다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집어넣고 싶었는데 저작권 걸릴까 봐 지금 저작권 걸려서 영상 못 올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지금 뒤에 넣고 싶었던 게 몇 개 있었는데 뺐어요. 미안. 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이제 신중심의 세계가 약화되니까 세계관이 약화가 되면서 지구가 의외로 동그란 모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이걸 믿고 용기 있게 탐험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당시 사람들이 지구만 동그랗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는 탐험을 하게 된 게 너무너무 동쪽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거야. 바로 이 당시 동방으로 향하는 무역, 우리 동방무역이라고 배웠잖아요. 요게 점점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향로나 향료 뭐 후추 같은 거 요런 거라든가 비단이라든가 미안해 오타 나네요. 향료예요. 향료. 향신료의 약자예요. 향신료. 그래서 향신료나 비단 같은 이런 문물들이 서양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이 엄청났거든. 이익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동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만큼 동서교류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동방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 동방무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중해 무역이라고도 불렀죠. 그죠? 말 그대로 이 당시는 지중해를 통해서만 길을 향했기 때문에 이 지중해 무역이라고 불렸는데 근데 이 지중해 무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동방에 대한 관심이 너무 늘어난 거야. 특히 이 동방이 나중에 우리 처음에는 비잔틴만 있는 줄, 이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가니까 인도라고. 특히 여기가 향신료가 유명하죠. 인도라는 땅이 보이고 더 가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보여. 이 되게 근데 여기가 멋지고 재밌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되게 호기심을 느끼고 여기를 더 많이 교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거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학술에 적혀있는 마르코 폴로라는 아저씨가 쓴 건데요. 동방견문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이란 그 마르코 폴로가 집이 상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네치아였을 거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집안의 그 베네치아 지방의 큰 상단이어서 숙부님을 따라 그 상단 줄을 따라 마르코 폴로가 탐험을 간 거야. 여행을 갔다가
그 당시 중국이 원나라라고 해서 그 기황후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그 기황후의 배경이 있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진짜 거대한 대제국이었어요. 우리 고려 시대 할 때 배웠던 나라죠. 이 원나라. 그 나라를 탐험하게 되면서 마침 그때 또 막 원나라가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 엄청 잘 나가서 너무너무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때 쿠빌라이 칸이라고 되게 잘 나가던 시절이라 어, 이 원나라를 탐험하면서 있었던 일, 느꼈던 일, 이 중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서 동방에 대해 보고 들은 것 이게 들을 견자 아니 볼 견자에 들을 문자라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딱 소개했는데 특히 쿠빌라이 칸 전후로 해서 몽골이 도로도 엄청 잘 땄고 이게 되게 나라가 끝내줬거든요. 그 내용이 싹 들어가니까 야 우리 서유럽이 저런 큰 나라랑 교류하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볼까 이러면서 사람들 관심이 더 늘어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때가 무역이 지중해로만 해. 지중해가 어디냐? 여러분 요 중간에 있는 좁은 바다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가 지금 좀 작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이거 섬나라 보이죠? 여러분 선생님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이 섬나라가 바로 영국이고요. 요 튀어나온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고요. 그 옆에 길다랗게 조그맣게 그 튀어나온 거 보이나요?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이탈리아 중심으로 요 지중해 무역이 여기가 중앙이었거든. 근데 지중해 무역 이제 위치적 이런 특성 때문에 당시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라든가 런던이니까 요 위에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교역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탈리아를 관통해 가야 되는 거야. 당시 뭐 항해 기술이나 지리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항상 이탈리아를 통해 중개 무역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탈리아가 중간에서 떼먹는 게 엄청 많은 거죠. 심지어 자기 나라랑 이익이 별로 국제적으로 관계가 안 좋다. 막 교류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모습 보이고요. 이탈리아만 그랬나? 이탈리아 옆으로 가면 또 이슬람 애들이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이 지중해 무역이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특히 지중해랑 먼 지역일수록 되게 교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 지중해랑 멀리 있는 특히 알프스 이북에 있는 이쪽 지역이 지중해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마침 이 다른 길을 탐험하기에 너무 좋은 이때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미안해요. 항해 기술이 이 시기 되게 발달했다라는 거고요. 즉 한밤중에도 뭐 별자리를 보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든가 혹은 지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육지로에서 뭔가 지도 작성 요령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한다든가 특히 결정타가 된 게 지금 솔직히 이 서쪽으로 만약에 그래서 지중해를 대신할 수 있는 바다가 있다면 대서양뿐이었거든. 대서양 근데 말이 대서양이지 위치가 지도가 쪼만해서 그렇지 원래 어마무시한 바다예요. 게다가 지금 여기 아메리카라는 땅은 이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가 있는 줄도 몰라. 여기도 다 바다라고 믿은 거야. 다 바다인 상태에서 이 먼 바다를 이 엄청난 바다를 항해해서 갈 수 있을 만한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가 당시에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캐러벨선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존의 지중해 무역 때는 이 갤리선, 그러니까 노도 지금 보면 노 많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태우고 많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보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그러니까 사람을 적게 태운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량을 실을 그 필요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양의 식량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배가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실은 원래 선생님이 사진 말고 만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실은 엄청 유명한 만화가 이 캐러멜선을 보여주거든요. 많이 봤을걸? 원피스라고. 그 원피스 하면 가장 유명한 배가 뭐예요? 이제 고잉메리오하고 써니오잖아요. 걔네가 캐러멜선이에요. 그래서 고잉메리오가 이 전형적인 조그만한 캐러멜선이라면 그 써니오가 대형 캐러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이제 거기 레드라인이라고 되게 위험한 바다 막 그 횡단하잖아. 가능한 배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느 방향인지를 낮이건 밤이건 알 수 있어. 바로 이 시기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발명품이 들어오죠.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래, 용기를 내서 탐험해봐도 되겠다라는 의식이 생겼다라는 거야. 특히 이 의식은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했던 나라들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저 끝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입니다. 특히 가장 끝에 있던 게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그
여기 쌤이 밑줄 그었는데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항해왕이라고도 불리는 이 왕자가 앞장서서 바다에 척할 필요가 있어. 근데 너무 이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 무서우니까 이 우리 밑에 보이는 아프리카 지역을 따라서 항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요 경로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그 대륙을 따라서 이 가는 이 경로를 이제 개발을 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고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탐험가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포르투갈은 지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따라가는 경로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특히 포르투갈은 경로를 개발한 것도 개발한 거지만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되게 크구나. 엄청 크고 실은 그 전까지 유럽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요 북부 여기 뭐 이집트라든가 모로코라든가 이 일대밖에 몰랐었거든요 지역을.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야. 실은 중간에가 사하라 사막이 있어. 그래서 아이 뭐 여기 뭐 없네. 처음에 옛날엔 그렇게 믿었는데 막상 쭉 따라서 보니까 막 열대우림 뭐 숲도 엄청 많고 자원도 엄청 많다라는 거여서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살고 생각보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쏠쏠한데? 라는 걸 이제 이때 개발 과정에서 알게 되고요. 근데 포르투갈이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니까 질 수 없어. 바로 옆 동네였던 에스파냐 역시 지원해 나갑니다. 근데 에스파냐는 이미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경로를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스파냐가 실은 되게 갈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 탐험을 했을 때 남는 게 있을 것인가. 근데 이때 마침 포르투갈한테 지원을 못 받아서 나 정말 대서양 탐험에서 인도 향하는 길 찾아보고 싶은데 한 아저씨가 에스파냐를 찾아서 나 지원해주면 내가 찾아줄게. 길 찾아줄게 하고 나타나요. 이 아저씨가 그 유명한 콜럼버스입니다. 풀네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 이 아저씨는 콜럼버스만 해도 누군지 다 알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탐험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탐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일대 여기 지금은 뭐 쿠바 있는 그쪽 동네를 이제 발견을 하죠. 근데 이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이 동네가 인도라고 믿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 이름이 서인도 제도예요. 서인도 제도다가 나중에 무슨 아메리고인가 어떤 아저씨가 이제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 다른 땅이라는 걸 알아내. 그래서 그걸 따서 그 아메리고 아저씨 이름을 따서 여기 이름이 아메리카예요. 그런 모습 보이게 되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패스. 어쨌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현재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서인도 제도 지역을 발견했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등장하는 페리드난트 마젤란. 이 마젤란이라는 아저씨가, 아유, 미안. 자꾸 오타를 내네, 오늘따라. 이 마젤란이라는 아저씨가 최초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더 건너 태평양을 이용해서 쫙 한 바퀴 도는 그래서 지구가 정말 동그랗구나라는 세계 일주에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은 먼저 스타트한 건 포르투갈인데요. 유명한 사람은 에스파냐 출신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한 번씩 읽어봅시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콜럼버스, 마젤란. 특히 콜럼버스는 모르면 바보 취급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항로 개척은 선생님 지금 길게 설명을 했지만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동방으로 향하고 싶었던 나라들이 지중해 무역만으로 만족을 못했는데 마침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포르투갈 에스파냐 중심으로 대서양을 이용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처음엔 되게 심플해. 그냥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자요. 왜? 나도 향신료 사고 싶고, 나도 비단 사고 싶고, 나도 차 사고 싶고, 그래서 간 건데, 의외로 인도, 중국 못지않게 중요했던 지역을 발견했다라는 거야. 먹을 만한 지역, 탐이 나는 지역, 바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예요. 그러면서 생전 알지 못했던 아메리카라는 땅 크기 봐. 엄청나게 먹을 만한 것이 많은 동네가 있다라는 거. 아프리카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지역이라는 거. 요게 신항로 개척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원래 의도했던 인도 중국 무역보다는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지구촌하는 모든 지구가 연결되는 시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 신항로 개척을 엄청 크게 칭찬했는데요. 실은 이것만으로도 신항로 개척은 시험 문제 단골 출제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신항로 개척이 옛날엔 무조건 칭찬 듣는 사건이야. 무조건. 탐험정신 위대해. 그 용기 있어. 막 심지어 지구촌 사회를 만들었어. 칭찬 덩어리였단 말이야. 최근에는 근데 그거
유럽 애들 입장이잖아.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신화무 개척 때문에 피눈물 쏟아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신화무 개척이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구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야. 그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갈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역지사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더더욱 시험 문제 단골 출제가 되는 게 신학로 개척입니다. 즉 신학로 개척은 배경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거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표. 우리 지금 이 영상으로 배우는 사건 중에 유난히 결과가 중요한 사건도 있어요. 그게 하나가 십자군전에 하나가 신학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학로 개척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변화 내용이 기쁜 변화와 슬픈 변화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럽의 변화입니다. 유럽에겐 그저 꿀 같은 신학로 개척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신학로 개척의 주 목적 원래는 어디만 무역했는데 지중해 그래서 이탈리아 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를 통한 무역만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 무역의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거야. 더 이상 지중해가 아닌 어느 바다를 사용한다? 대서양을 쓴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서양과 가까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타트를 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고요. 그런데 이 뒤늦게 등장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보다 더 압도적으로 이 무역을 잘했던 나라가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뒤에 둘과 관련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서양 무역으로 성장했던 국가 영국과 네덜란드 눈에 많이 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포르투갈, 에스파냐도.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원래 의도했던 서유럽과 중국과 인도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견된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요 세 지역이 연결되는 그러한 무역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꼭지점이 세 개의 적은 무슨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삼각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연결되는 삼각 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인도, 중국은 기존에 하던 게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나왔다는 거야. 요게 되게 인상적인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유럽이 처음에 가장 공략해서 노렸던 게 아메리카예요. 왜냐면 아메리카에 금, 은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 특히 이 아메리카는 여러분 엘도라도라고 아이돌들 노래도 들어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엘도라도라고 해서 황금의 도시예요. 전설 속에 담겨져 있는 나타나 있는 황금의 도시인데 이 황금의 도시가 아메리카 지역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메리카에 금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금, 은 같은 게 들어오는 거야. 아메리카로부터 유럽 지역으로 막 흡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금은으로 얘네가 뭘 만드느냐? 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폐,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요거 바꾸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옛날 하면은 만 원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귀했는데 이제 만 원이 넘쳐나는 거야. 우리 당백? 아직 안 배웠구나, 한국사를. 그래서 돈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만 그 물건의 가치를 맞출 수 있는 거지. 이게 뭔 말이냐?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말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면서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는 얼마나 심하게 성장하면 그걸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가격혁명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격혁명이 발생을 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 물건값이 비싸진 거잖아. 물건을 더 비싸게 팔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해. 그지? 그런 사람 파는 사람 누굴까?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혁명의 결과 유럽 내 상인 계층이 크게 성장을 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반면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들, 혹은 어떻게든 비단 같은 사치품을 구입해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귀족,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인 계층들, 이들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르냐, 부르주아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되게 부유한 계층들이 많이 상인들 사이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럼 이 상인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새로운 물건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내가 예전에는 비단으로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비단 말고 향신료랑 차도 건드려 보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보다 물품 교역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업이 발전하는 상업혁명이라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상인들 사이에 상업활동을 통한 자본, 돈이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근데 이 축적을 하는 방식이 투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을 벌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오늘날 이제 내가 번 만큼 내가 투자해서 내 돈을 늘리고 부유해지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확 자리를 잡는 게 역사 2에 등장하는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인데요.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구조의 모든 기초적인 작업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특히 이 유럽인들이 되게 고마웠던 게 음식이 많아져요. 옛날 유럽에선 밀이나 고기 정도만 먹었다면 이제 여기서 감자, 옥수수 같은 이런 요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감자, 옥수수가 유명하죠. 가뭄이 들어도 기근이 와도 상당히 다른 작물에 비해 튼튼하게 오래가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거기에 이제 인류가 식량난에 처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인류가 심었던 작물이 옥수수거든요. 그 영화 초반부 보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옥수수라는 게 되게 이제 빈곤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은 작물인데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보다 유럽인들의 식량이 늘어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은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역, 이건 자체는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무역이 일단 중심지가 이동을 했고요.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 삼각무역이 등장하면서 이 삼각무역을 통해 유럽은 다양한 재화, 금은보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오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만큼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와 변화를 가져왔다. 요런 게 시나모 개척에 의한 유럽의 변화인데요. 문제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그냥 뜯긴 거죠. 침탈당하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동안 평화롭게 잘 살았던 아메리카 기존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이때 아메리카 지역은요, 지금도 많이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 아메리카 특유의 고대 문명이 있었거든요. 그 문명이 대표적인 게 아즈텍 문명. 이건 외국어라서 아즈테크,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이라고 해서 그 남아메리카에서 고원지대 일대에 있던 되게 유명한 문명인데 지금도 유적을 발굴했을 때 상당한 수준의 문명을 자랑해요. 근데 이 문명이 그 당시 아메리카로 이제 탐험을 왔던 에스파냐에 의해서 주로 괴멸당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에 있던 그 탐험가와 함께 왔던 그런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금 내놔! 먹을 거 내놔! 이러면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학살을 하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 이 사람들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몸에 바이러스를 묻혀온 거야. 근데 이 바이러스가 지들은 익숙한 병균이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동안 외따로이 살고 있던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처음 맞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 대다수가 이 전염병으로 학살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전염병 중에는 우리도 지금도 무서운 천연두 같은 전염병도 이때 전파가 되고요. 홍역 같은 것도 여러분 홍역 지금은 예방주사 맞아서 걸리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엔 무시무시했거든요. 열 막 올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면역 체계가 하나도 없는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죽어나가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노예로서 아메리카 지역에서만 이제 재배되는 담배, 사탕수수 이런 걸 재배하는데 혹사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라서
막 인간 대우도 못 받고 마구잡이로 이제 이렇게 돼요. 참고로 이거 하는 게 플랜테이션이라고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배웠을라나요?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아메리카는 인구가 급감하고 문명이 파괴되는 굉장한 슬픈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인구가 급감을 하니까 나는 지금 노예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익숙해졌는데 유럽인들이 노예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예를 어디서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교류를 할 때는 노예 무역의 방식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역입니까? 그죠? 노예 무역이 등장하고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근데 되게 여기서 비극적이면서 슬픈 게 아프리카는 이 당시에 주로 부족 사회였거든요.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국가 형태가 아니라 A 부족, B 부족, C 부족, D 부족 이렇게 따로 생활을 했단 말이야. 따로 생활하는데 이제 유럽인들 와서 A 부족한테 제안한 거야. 니네가 흑인 노예를 팔면 우리가 너희한테 엄청난 그런 부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를 때야 그냥 지들끼리 살았지. 이게 새로운 막 무기, 새로운 물건 이런 걸 접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너무 가지고 싶어. 이게 너무 필요한 거야. 예컨대 옛날에는 자동차 없어도 살았지만 지금 자동차 없으면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인들이 건네주는 이런 돈이나 물건들이 너무 탐이 나는데 그렇다고 내 가족을 팔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A 부족 사람들 유럽인들한테 제안을 받았는데 차마 자기 부족 안에서는 사람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 부족에 가서 사람들 납치하고 약탈을 해가지고는 팔아. 그러니까 옆에 비부족 가서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비부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종의 보복으로 다시 A 부족에 가서 와 사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의 부족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지게 되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내전이라고 해서 나라 안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니, 가끔 아니고 좀 많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미 이 시기부터 해서 부족 간의 나라 내부 사람들 사이가 너무 갈등이 심해진 거야. 그리고 이 팔려가는 남녀 노예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성비 불균등도 나오는 거고요. 인구 감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시 비극적인 변화. 옛날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그런 엄청난 비극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 신항로 개척이지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니네 왜 왔어?가 돼버리는 사건. 이 사건을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바로 마지막에 정리했던 영향,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관련 자료들 쫙 실어놨고요. 자료 실는 김에 앞에 우리가 이제 놓쳤던 여러 가지 르네상스랑 종교개혁 관련된 자료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쌤 일부러 다 설명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4월 6일 개학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됐던 진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4월 6일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이제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4월 6일 계약을 해서 절대왕정이라는 사건부터 진도를 나가는 게 이제 역사 1에 있는 절대왕정이고요. 절대왕정 끝나면 이제 역사 2로 바로 넘어가는 게 원래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4월 9일부터 해서 온라인 계약이라는 방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거 뭐 시간표도 새로 짜고 여러분 출결은 어떻게 해야 될지 수업은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신다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 건 너무 저퀄리티인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담도 클 것 같아요. 6교시 내내 뭔가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뭔가를 던져줄 건데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강의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이려고 선생님 이제 계획 중이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 이런 계약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절대왕정부터 해서 역사 1 마지막 파트죠. 절대왕정을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에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선생님 봤을 때 이제 보니까 4월 9일 개학 전까지 마지막 역사 과제를 3학년들한테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절대왕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대왕정 영상을 본 다음에 그 관련된 쌤이 이제 여러분 테스트 겸 해서
과제를 링크를 같이 걸어줄게요. 그거 보고 이제 해보시고요. 아마 그 스타일과 유사한 스타일로 역사 수업은 계속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이번 주말쯤에 절대왕정 영상 올리고요. 4월 9일 이제 온라인 개학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역사 2에 있는 내용들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역사일 내용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총정리도 한번 4월 9일 온라인 개학 그 첫 시간 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그런데 그 강의 양이 줄고 대신에 내가 이제 이거는 진짜 정말 수업을 여러분이 듣는지 확인해야 돼서 그 관련된 과제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매번 나간다는 거 정도 빼면 아마 크게 그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나도 아직 연구 중이라 일단 진도는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9일 개학 전에 그 절대왕정 영상 보고 하는 활동이 하나 있을 거고요. 4월 9일 개학 이후부터는 역사 2에 있는 내용들을 진도를 나갈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사는 일단 현재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중국사는 제끼고요. 서양사만 볼 겁니다. 서양사만 봐서요. 역사 1에서도 일단 서양사 부분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도 그쪽만 나올 거예요. 역사 2 역시도 일단은 근데 역사 2는 뭐 서양사고 뭐고 없어요. 이제 지구촌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등장할 거고 막 그럴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사 보면은 이제 세계사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사 역사 2파트에서 쌤이 그것도 이제 첫 시간에 목차 관련 안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어디 파트를 나갈 거다 세계사는 안내를 다시 해줄게요. 그러면서 그거 나가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국사를 나갈 건데 아마 한국사 나갈 때쯤이면 그래도 개학을 하지 않을까 진짜 개학을 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이 저퀄리티의 이 강의 듣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 이제 막 스마트펜도 들어오고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선생님 막 촬영하는 기법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한테 고퀄리티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열심히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절대왕정 강의 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